안녕하세요. 21세기 의학 연구소장 라피입니다. 요즘 위고비, 젯바운드 같은 쥐의 피원 약이 정말 강력하죠? 그런데 다들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합니다. 맞는 동안은 빠지는데 끊으면 다시 찐다는데 평생 맞아야 하나? 오늘은 그 질문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약을 대체하겠다는 과장이 아니라 약을 줄이거나 끊은 뒤에 유지라는 세 문제를 겨냥해 나온 내시경 시술 기반 접근, 바로 듀오데날 뮤코설 리서페이싱 DMR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왜 듀오데넘 12지장이 대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면서 이번화 시작합니다. 21세기 의학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 몸은 어떻게 에너지로 바꾸어서 일을 하게 될까요? 바로 이건 대사작용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대사작용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에너지를 혈액에 풀었다가 필요하면 저장하고 부족하면 다시 꺼내 쓰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은 혈당이 올라가고 췌장에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분비해서 포도당을 근육, 간 등에 저장하게 되고 남는 거는 지방으로 보관하게 됩니다. 반대로 공복에는 글루카곤이 나오게 돼서 간에서 포도당을 꺼내서 쓰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 과정이 췌장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 특히 십이지장이 먹는 순간부터 췌장과 뇌에 신호를 보내서 대사 전체를 조율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같은 혈당이라도 입으로 먹었을 때와 정맥으로 포도당을 넣었을 때 인슐린의 분비량이 차이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만든 게 바로 인크레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은 십이지장에서 분비가 됩니다. 대표적인 인크레틴 호르몬이 GLP-1과 GIP입니다. 장이 지금 당 들어온다 라고 췌장에 신호를 보내서 혈당이 오르기 전에 인슐린 분비를 더 잘하게 도와줍니다. 문제는 비만 당뇨로 갈수록 이 시스템이 망가지면서 이른바 인크레틴 효과가 저하되게 되고, 그래서 같은 식사를 해도 혈당 조절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인크레틴의 메인, 우리에게 이미 친숙한 GLP-1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혈당이 높을 때 인슐린에 더 나오게 해서 혈당을 낮춥니다. 둘째, 뇌에 배부르다라는 신호를 보내서 위 배출을 늦춰줘서 식욕을 줄입니다. 그래서 GLP-1 계열은 당뇨뿐만 아니라 비만에서도 강력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GLP-1을 비슷하게 만든 약물, 바로 GLP-1 작용제들인데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효과는 강력했습니다. GLP-1의 대표적인 약들, 삭센다, 위고비, 젯바운드의 임상시험 평균을 보면은 1세대 GLP-1 약물인 삭센다의 경우 약 8% 감량, 2세대라고 불리는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위고비나 젯바운드 같은 경우 10%에서 20%의 감량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리고 당뇨 동반 여부에 따라 차이는 크지만 세대가 바뀔수록 감량이 커졌다는 흐름은 분명하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이 효과 유지가 될까요? 어려운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만능 약물인 GLP-1 작용제, 하지만 현실에서는 비용, 부작용, 공급 문제 등으로 1년 안에 중단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코호트에서 GLP-1 작용제를 시작한 사람, 특히 비당뇨군은 1년 내에 중단율이 60%대로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단을 하면은 임상시험 연장 분석에서 감량했던 체중의 상당 부분을 다시 회복하는 경향이 반복해서 관찰이 됩니다. 즉, 비만이 급성 치료가 아니라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질환으로 보자고 하면 처음 빼는 것 다음 단계로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새로운 바로 포커스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최근 주목받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만과 당뇨에서 십이지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비만 당뇨 환자에 있어서는 십이장 점막이 병적으로 변하고 그게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신호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입니다. 우리가 고지방, 고당분에 노출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장 점막 구조가 변경이 되고 그 결과 장, 췌장, 간, 뇌, 축의 신호가 달라질 수 있다는 동물, 인간 근거들이 축적이 되어 왔죠. 중요한 거는 원인이 100%가 장이다가 아니라 장 점막의 변화가 대사질환의 한 축일 수 있다는 점이고 그것을 공략하는 첨단 기술이 개발된 것입니다.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십이지장은 대사 센서처럼 음식이 들어오면은 어떤 영양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감지해서 호르몬 신호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지방, 고당 환경이 지속되면은 여러 연구들에서 밝혀진 것처럼 십이지장 점막 구조가 과형성되거나 용모가 변화되면서 바뀌게 되고 특정 내분비 세포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센서 관점에서 보면은 센서 위에 여러 겹의 테이프를 붙여서 감도가 둔해진 상태처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호가 왜곡이 되면은 우리 몸에 이런 당 조절을 하는 기관인 췌장, 간, 뇌가 받는 지시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 이 아이디어의 핵심은 이겁니다. 십이지장 점막이 바뀌면은 흡수와 호르몬의 신호 타이밍이 달라지고 그게 인슐린 저항성과 혈당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장의 포도당, 운반체 GLUT2 등 변화가 비만 인간, 동물 모델에서 관찰된 경우도 있고 이런 관찰들이 십이지장을 치료 타겟으로 보자는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DMR은 간단하게 말해서 십이지장 점막의 표면층을 치료적으로 제거한 뒤 새로 재생되는 점막이 더 정상적인 대사 신호를 만들도록 유도하자는 발상입니다. 방법은 회사 기술마다 다른데 전통적인 DMR은 열을 쓰는 방식이 많고 최근에는 전기장, 레이저 등 비열 방식의 접근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플레이어가 나스닥에 상장된 프랙틸 헬스의 레비타입니다. 레비타는 십이지장에 카테터를 넣고 거기 달린 풍선에 뜨거운 물을 집어넣어 비우된 십이지장 벽에 열을 가해 손상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DMR 시술을 행하는 기기입니다. 프랙틸은 GLP-1을 끊은 뒤 어떻게 체중을 유지할 것인가를 메인 적응증으로 잡고 있습니다. 공개된 허가용 임상인 리메인1의 3개월 결과에서는 DMR 시술을 받은 환자군의 경우 추가적으로 2.5%가 감량이 된 반면 DMR 시술을 안 받고 GLP-1을 중단한 환자 같은 경우는 10%의 체중이 증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024년 2월에 나스닥에 상장된 프랙틸 헬스는 앞서 본 작년 9월에 리메인1 3개월 임상 결과를 발표했고 그때부터 거래량이 높아지면서 임상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FDA에 의료기기 허가인 PMA를 신청하는 것을 메인 마일스톤으로 삼고 있고 그거에 따른 주가 추이를 지켜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달려나가고 있는 회사는 엔도제넥스의 리셋입니다. 레비타가 주로 열 기반의 접근이라고 하면 리셋은 비열 에너지, 펄스 전기장으로 선택적으로 조직 반응을 유도하는 컨셉입니다. 레비타처럼 직접적인 열 손상이 아닌 자기장으로 손상된 세포만 사멸시키는 방식인 거죠. 특히 학회 발표 논문에서 인상적이었던 포인트는 인슐린을 쓰던 2형 당뇨 환자에게서 인슐린 중단 비율 같은 지표가 보고됐다는 점입니다. 최근 8,800만 불의 펀딩을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자회사인 인투이티브 벤처스 등 다수의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안도제넥스는 1위 업체인 프랙티라스를 인정하고 GLP-1과의 병용이 아닌 더 큰 적용증인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당뇨 치료로 접근하며 허가용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7년경 임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중간 결과가 발표되면 상장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은 프랙티레스의 레비타는 DMI 계열의 선도주자로서 임상 경험이 비교적 축적이 잘 되어 왔고, 후발주자인 엔도제넥스는 레비타와 다른 비열 방식으로 조작 손상의 패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임상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DMI 계열이 노리는 핵심 시장은 딱 한 문장입니다. GLP-1으로 크게 뺀 다음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약의 앞뒤를 메우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다만 아직은 가능성 단계라 누가 대상인지, 얼마나 유지되는지, 반복 시술이 필요한지, 장기 안전성 등에 대한 관찰이 앞으로 이 DMI 시술이 표준이 되는 관건이 될 것입니다. 프랙틸과 엔도제넥스의 임상 결과를 보며 다양한 방식으로 DMI 시술을 접근하는 회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TQR라는 회사가 레이저를 통해 DMI 시술을 시도하고 있고, 미국 FDA로부터도 혁신의료기기를 지정받기도 했습니다. 이 혁신의료기기는 앞서 말씀드린 엔도제넥스도 동일한 적응증으로 지정을 받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DMR이라는 단어는 이제 하나의 제품명이 아니라 12장 점막을 재구성해 대사를 바꿔보자는 큰 기술군을 가리키는 느낌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GLP-1은 감량을 크게 앞당겼고, 다음 문제는 유지입니다. DMI 계열은 바로 그 유지 문제를 12장 점막이라는 대사 센서 가살에서 출발해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흥미로운 회사들의 경쟁과 임상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의학의 미래와 새로운 투자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1세기 의학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